19살의 여대생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을까요? 이 여대생은 윈난대학교 관광문화학 학생으로 겉으로는 순수하고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녀는 밤에 술집에서 일하는 술집 여종업원입니다. 금전적인 보상을 얻기 위해 그녀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친구와 함께 스폰서의 손톱 사이에 이쑤시개를 찔러 넣고 카드 비밀번호를 강제로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을 손에 넣은 후 그들은 스폰서에 입막음을 하려고 그를 생매장하여 죽게 했고 그의 시신을 정확히 260조각으로 해체했습니다. 충격적인 점은 그녀가 그 모든 과정을 촬영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중국 리장 여대생이 스폰서를 해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9일 오후 9시경 39살의 모 공장은 병든 친구를 보러 병원에 방문한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모 공장은 중국 윈난성 리장에서 도로관리 공사팀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으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늘 존경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아내가 2번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후 그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종에 아내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모 공장의 아내는 남편이 항상 성실하고 가정에 책임감이 있으며 아내를 아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 일이 없었습니다. 종종 외식이 있더라도 밤 11시가 되면 언제나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불안해진 아내는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는 경찰에게 남편이 다소 불안한 사람들과 얽혀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들 중에서 예외적인 존재였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결코 자신에게 불성실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은 분명 사고가 난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고 12월 21일 경찰은 리작시 외곽의 유어 중촌에서 모 공장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 차는 어두운 색의 팔라딘 SUV였고 천상인간 유흥업소에서 약 300m 떨어진 외진마을 도로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차량은 이틀 전 밤부터 그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즉 모 공장은 병원에서 친구를 방문한 후 이곳에 차를 주차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 떠나지 않았습니다. 12월 22일 경찰은 한 시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자는 유난히 의심스러운 짐을 발견했다고 했고 그 짐은 리장 윈난성의 호성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이동했으며 그곳에서 발견된 물체가 인체의 일부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물체는 단지 일부분에 불과했고 범인은 인체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따로 버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호성화에서 세심하게 수색을 시작했고 곧 몇 개의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봉지에서는 악취가 났고 경찰이 그 봉지를 열었을 땐 그 안에는 온통 고깃덩어리가 가득 차 있었고 그 냄새가 역겨워 현장에선 구역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후 법의학자의 검사 결과 그 비닐봉지에서 발견된 고깃덩어리가 실제로 인체 조직이며 모두 동일한 남성의 신체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이 인체 조직이 실제로 모 공장의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모 공장을 해친 것일까요? 경찰은 사건을 자세하게 조사하기 시작했고 모 공장이 실종되기 전에 자신의 SUV를 타고 외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SUV는 결국 천상인간 유흥업소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유흥업소에 가서 모 공장이 이곳의 단골 손님이었고 넉넉하게 지갑을 여는 사람이라 모두가 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 공장은 유흥업소에서 장초라는 19살 대학생 여성과 깊은 관계가 있었고 장초는 사실 모 공장의 애인이었습니다. 이때서야 모 공장의 아내는 자신이 이미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모 공장의 은행카드에서 큰 금액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TM 기계의 CCTV 영상을 조회했습니다. 그 결과 출금한 사람은 변장을 한 장초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23일 경찰은 장초를 체포했고 장초는 자신의 남자친구인 셰옹과 셰옹의 친구인 청광리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세 사람은 모 공장을 강탈하고 해체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세 사람과 모 공장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이 사건의 시작은 장초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장초는 1988년 베이징 미윈에서 태어났습니다. 베이징 사람이라는 신분이 장초에게 큰 특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베이징이라는 비싼 도시에서 장초는 제대로 된 집 하나 갖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잔소리가 싫었던 장초는 고등학교 졸업 후 자신의 성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부모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6년 9월 장초는 윈난대학교 관광문화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이 학교는 사립대학으로 학비가 다른 공립대학보다 조금 더 비쌌습니다. 연간 학비는 약 3만 위안에서 5만 위안, 약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였고 본래 넉넉하지 않았던 장초의 가정에겐 더 큰 부담이었습니다. 외모가 출중했던 장초는 자신의 장점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자신이 입는 옷, 액세서리, 가방에 많은 신경을 썼고 이를 위해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초는 부모님에게 돈이 부족하다고 자주 불평했지만 부모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말 한마디 없이 그녀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장초의 부모가 다니던 탄광회사가 문을 닫으며 부모님이 실직했고 가정의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장초가 원하는 생활을 하기는커녕 학비를 내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립대학은 학비가 비싼 곳으로 유명하며 이곳의 학생들은 대부분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드물었습니다. 화장품이나 유명 브랜드의 옷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장초는 그런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초는 점점 더 많은 돈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서 아르바이트는 캠퍼스에서 유행처럼 퍼져 있었고 전단지를 돌리거나 계산원, 웨이터와 같은 경험이 필요 없는 일들은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첫 번째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매달 몇백 위안에서 몇천 위안까지 용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초에게는 이 정도의 작은 돈은 그녀의 날로 커지는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2007년 한 선배가 장초에게 밤의 세계를 소개해 주었고 장초는 거의 망설이지 않고 학교 근처의 유흥업소 천상인간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장초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 일이 빠르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었죠. 장초의 동료들에 따르면 그들이 일하는 술집에서의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각 룸에서 받는 팁, 기본적으로 200위안에서 시작하며 약 39,000원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밤새 손님과 함께하는 비용, 1000위안에서 시작하며 약 19만원 정도입니다. 그 외에도 손님들이 개인적으로 주는 팁이나 선물 등이 포함되며 이런 계산으로 안정적인 몇 명의 손님과 돈이 많은 단골 손님이 있으면 한 달에 몇만 위안도 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 장초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2명의 남자가 이렇게 차례로 등장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장초는 4-5일 만에 깨달았습니다. 팔리지 않는 술, 까다로운 손님, 거칠고 강한 상사 등은 장초처럼 부모님의 손에서 자란 아이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초가 한 남자에게 곤란을 겪고 있었고 그때 이름이 셰옹이라는 젊은 남자가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셰옹은 장초보다 6살 많았고 그곳에서 접객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외모가 뛰어난 셰옹은 자신이 가진 인품 덕분에 젊은 장초를 끌어들였습니다. 2007년 5월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고 함께 지내던 중 장초는 셰옹의 월급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만큼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월급은 두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간신히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였고 돈 문제로 두 사람은 수없이 싸웠습니다. 장초는 본래 자존심이 강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셰옹의 경제적 어려움에 점차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목콩장이라는 남자가 장초의 시야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장초는 목콩장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그의 인격적인 매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목콩장이 정말 돈이 많다는 점을 눈치챘기 때문이었죠. 장초가 천상인간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목콩장은 그녀에게 7-8만 위안, 약 1380만원에서 1600만원의 현금을 주었고 이 돈은 다양한 선물을 제외한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주는 스폰서를 만난 장초는 당연히 이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목콩장을 만난 후 장초는 항상 그가 있는 객실을 선택해 서비스했고 친밀하게 오빠라고 부르며 둘 사이에는 다른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때 장초는 자신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셰옹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스폰서와 관계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셰옹은 화를 내거나 질투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드러운 말로 장초에게 돈이 최고라는 인생 철학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셰옹의 진지한 조언에 따라 장초는 돈에 대한 욕구가 더욱 뚜렷해졌고 셰옹이 해준 조언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목콩장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 했습니다.
2007년 6월 셰용과 연애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장초는 목공장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공장이 장초에게 할애하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을 해야 했고 가족들이 이상한 점을 알아차리지 않도록 해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장초는 남자친구 셰용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그 당시 장초는 매달 목공장으로부터 3만 위안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받았고 이는 약 6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많은 직장인들의 연봉에 해당하는 큰 액수였습니다. 이후 한동안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조화로운 관계를 깨트리고 결국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어느 날 우연히 장초는 목공장이 300만 위안이 들어있는 은행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약 6억 원에 해당하며 금전에 대한 욕망이 장초의 이성을 완전히 장식하였습니다. 장초는 이 돈을 얻기 위해 갖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러나 목공장은 매우 똑똑해서 장초가 돈을 원하는 작은 속임수를 쉽게 간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후 하나의 작은 사건이 일어나면서 장초와 목공장은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하반기의 어느 날 목공장은 친구들과 마작을 했고 연이어 몇 번을 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장초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마작을 하자고 했습니다. 목공장은 본인이 운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 장초와 함께하면 운이 바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작에서 장초는 매우 좋은 실력을 발휘해 몇 번의 게임 끝에 목공장을 대신해 12만 위안, 약 2,4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목공장은 매우 기뻐하며 손쉽게 2만 위안, 약 400만 원을 장초에게 주었고 장초는 그 돈을 받자마자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목공장을 도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보상만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장초는 자신의 새방으로 돌아와 셰용에게 불평하며 목공장이 300만 위안이 들어있는 은행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장초의 이야기를 들은 셰용은 처음에는 그냥 위로하려 했으나 300만 위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초와 셰용은 돈을 훔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신중한 셰용은 단 둘이서만 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도와줄 사람을 한 명 더 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 12월 초 장초와 셰용은 함께 쿤밍으로 갔고 셰용의 친구인 광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청광리에게 목공장이 셰용과 장초에게 돈을 빚졌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에게 돈을 받으러 가자는 명목으로 함께하자고 설득했습니다. 광리는 친구의 부탁이었고 빚을 받으러 간다는 말에 즉시 동의했고 이어서 장초와 셰용은 광리에게 일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계획대로 장초는 먼저 목공장을 자신의 새방으로 유인하고 셰용과 광리는 그곳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만약 목공장이 돈을 갚으면 그냥 가고 돈을 갚지 않으면 그에게 고통을 주기로 했습니다. 2007년 12월 17일 광리는 이장에서 두 사람과 만났고 그 후 이틀 동안 셰용과 광리는 현지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했습니다. 이들 도구는 밧줄, 장갑, 집용 비닐봉지, 모자 등이며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이름이 없는 전화카드도 2장 구매했습니다. 그 후 셰용과 광리는 장초와 합류하여 전화카드를 그녀에게 전달했습니다. 12월 19일 오후 2시 장초는 이 전화카드를 사용해 목공장에게 자신의 새방으로 초대하는 문자와 전화를 빈번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8시에 목공장은 약속대로 장초의 새방에 도착했습니다. 목공장이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 뒤에 숨어있던 셰용은 목공장의 몰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 순간 광리는 준비한 밧줄로 목공장의 손과 발을 묶고 수건으로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두 사람은 신속하게 목공장에게 있던 현금 2,000위안, 약 40만 원과 몇 개의 카드들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장초의 지시에 따라 셰용은 날카로운 도구로 위협했고 장초는 이쑤시개를 하나씩 목공장의 손톱 사이에 찔러 넣었습니다. 결국 목공장은 은행카드의 잔액과 비밀번호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얻은 후 장초와 세 사람은 먼저 목공장의 신분증, 운전면허증, 차량키를 빼앗고 그의 휴대전화를 끄고 나서 사전에 계획한 대로 각각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셰용과 광리는 그 자리에 남아 목공장을 감시했고 장초는 은행카드 비밀번호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장초는 신분이 노출될까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은행에 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ATM 기계에서 하루에 최대 2만 위안, 약 400만 원만 출금할 수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300만 위안이 들어있던 카드로도 그 많은 돈을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장초는 2만 위안만을 가지고 다시 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목공장은 돈을 받은 후 자신이 풀려날 줄 알았으나 셰용은 목공장을 놓아주면 신고할 것이라며
결국 목공장을 제거하고 증거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세 사람은 나일론 밧줄로 목공장을 질식시켜 사망하게 했고 그 시신을 화장실로 옮겼습니다. 세 사람은 칼 등 도구를 사용해 목공장의 시신을 260여 개의 조각으로 해체한 후 준비된 검은 비닐봉지와 짐용 비닐봉지에 담아 목공장이 운전한 SUV에 실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장초가 시신을 해체하는 과정을 캠코더로 모두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시체 조각이 발견되지 않도록 그들은 비닐봉지에 많은 돌을 넣어 강에 가라앉히려고 했습니다. 결국 셰옹이 운전하고 세 사람은 함께 목공장의 시신 조각을 리장 유광의 호선가에 버렸습니다. 12월 20일 새벽 시신을 버린 장초는 다시 변장하고 근처 ATM에서 2만 위안을 인출했습니다. 셰옹은 목공장의 차를 천상인간 근처의 외진길에 버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2007년 12월 24일 세 사람은 체포되었고 구금된 동안 장초는 자신을 변호하는 사천자의 편지를 써서 살인사건은 자신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범행 도구를 구입한 것에 대해서도 그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셰옹은 여러 경로로 장초에게 작은 종이를 전달하며 두 사람이 공모하여 죄를 모두 광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결국 드러났고 수사관들은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전반적으로 셰옹이 주도한 범행이었습니다. 2008년 6월 4일 리장시 중급인민법원은 셰옹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광리와 장초는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여러 욕망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욕망, 때로는 감정적인 욕망, 때로는 성취를 추구하는 욕망이 그렇습니다. 욕망은 때때로 우리를 전진하게 만들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우리의 짐이 되어 파멸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을 제어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욕망을 제어하는 것은 욕망을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균형과 이성을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더 의미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수 아래에는 여러 마리의 악어가 잠복해 있었습니다. 결혼 6주년 기념일에 남편이 물에 빠져 실종된 후 아내는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고 남편의 절친과 결혼했습니다. 다정했던 아내는 왜 갑자기 냉정해졌을까요? 남편의 친구와 가까워진 이유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범죄일까요? 정말로 남편은 악어의 입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일까요? 17년 동안 묻혀있던 이 사건 뒤에는 어떤 더러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악어 호수에서 사라진 남편입니다. 2000년 12월 16일 당시 31살이었던 마이클 윌리엄스는 아내 데니스 메렐과 결혼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마이클은 오리를 사냥하러 나섰습니다.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오리를 잡아오겠다는 것이었죠. 그는 집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세미놀 호수로 향했고 오전 중에 돌아오겠다고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저녁에는 친척과 친구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고 다음날 하와이로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이클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데니스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날에 남편이 늦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데니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사냥하러 간 세미놀 호수는 경치가 좋고 오리가 많았지만 그곳에는 대형 악어들이 서식해 위험하기로 유명한 장소였고 실제로 여러 차례 악어의 공격 사고도 있었습니다. 오리 사냥은 남편이 매우 좋아하는 취미였지만 결코 쉬운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보트에 올라 물 위에서 오리를 잡아야 하는 만큼 숙련된 사냥 기술과 주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은 16년 경력의 사냥꾼이었지만 데니스는 남편의 안전을 늘 염려했습니다. 특히 이날처럼 중요한 날에 남편이 늦고 연락이 되지 않자 데니스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게다가 기상예보는 폭풍우가 몰려올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죠. 결국 데니스는 집에 있던 어린 딸을 돌봐야 했기에 아버지와 남편의 친구인 라이언 윈체스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라이언은 인근 호수에서 사냥 중이었기에 바로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1시간 뒤 데니스의 아버지도 호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마이클의 차는 호수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고 보트는 이미 물 위에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두 사람은 서둘러 호숫가로 가서 남편을 찾기 시작했지만 1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날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겨울이라 호수의 물은 얼음같이 차가웠습니다. 데니스의 아버지는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헬리콥터와 탐지견을 동원해 수색을 시작했지만 불행히도 폭풍우가 찾아와 수색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한쪽 호숫가에서 마이클의 보트가 발견되었는데 보트 안에는 모든 물건이 그대로 있었지만 마이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일간의 수색 작업 후에도 마이클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호수는 인공호수로 원래 과수원이었기에 호수 바닥에는 나무 그루터기가 많고 얕은 물속에는 검은 수초와 진흙이 가득하여 짧은 주둥이의 악어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진정으로 오리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이곳을 찾죠. 경찰은 혹시 마이클이 오리를 쫓다 배가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 물에 빠졌고 악어에게 먹힌 것은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마이클이 물에 빠져 바닥으로 가라앉았다면 수초에 얽혀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악어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세미놀 호수는 80km에 달하는 넓은 호수이기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은 마이클을 찾는 것은 희망이 너무나도 희박했습니다. 결국 마이클이 실종된 지 44일 만에 경찰은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마이클이 실종된 지 6개월 후 한 지역 어부가 세미놀 호수에서 한 재킷을 발견했고 그 안에는 오리 사냥 허가증과 손전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리 사냥 허가증은 분명히 마이클의 것이었습니다. 지역 법에 따르면 실종된 지 5년이 지나야 공식적으로 사망이 선고되지만 이 물품들이 발견됨에 따라 변호사의 조언으로 판사는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의 어머니는 아들이 오랜 사냥 경력을 지닌 만큼 오리를 사냥하다가 갑자기 사라질 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게다가 겨울철의 악어는 먹이를 먹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들의 실종이 섣부르게 결론 지어질 일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의문점이 많았고 어머니는 아들이 분명히 나쁜 일을 당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이클의 어머니는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쓰며 야생동물 전문가들과도 연락을 취했고 자비로 수색대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사방에 대형 광고와 전단을 붙였습니다. 거리 광고판에도 대형 실종 광고를 게시했고 27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의문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집념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는커녕 많은 이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마이클 어머니를 가장 차갑게 대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 데니스였습니다.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16년 동안 아들과 함께했던 데니스는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냉담해졌습니다. 데니스는 시어머니가 지나치게 집착한다고 생각했고 그녀의 행동은 의미가 없으며 본인에게 스트레스만 줄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데니스는 시어머니와 크게 다투었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당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이클이 죽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요? 당신의 행동은 분명 저와 딸의 사생활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일 뿐이에요. 저도 남편을 잃고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이 일을 파헤치려 한다면 손녀를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 말다툼 이후 시어머니와 데니스는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데니스의 말에 굴하지 않았고 사건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에는 정말로 무시할 수 없는 몇 가지 의문점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당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세미놀 호수의 야간 기온이 영하 8도에 달했고 호수는 약 6m까지 얼어붙었다는 점입니다. 생물학자들에 따르면 악어는 겨울철 추운 날씨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한 곳에 가만히 머무르며 전혀 먹이를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설령 악어가 먹이를 먹었다고 해도 키 178cm에 몸무게 77kg인 마이클의 신체에서 어떤 흔적도 남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마이클이 실종된 날 밤에 폭풍으로 인해 호수에 강풍이 불었고 마이클의 보트가 호숫가에 묶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호수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폭풍이 멈춘 후 마이클의 차량 근처 호숫가에서 보트가 발견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의문점은 마이클이 악어에게 잡아먹혔더라도 마이클의 보트는 작동 중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발견된 보트의 엔진은 멈춰 있었고 연료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트 제작사의 설명에 따르면 마이클이 보트를 운전 중에 물에 빠졌다면 보트는 연료가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회전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이클이 배에 오르자마자 물에 빠졌다는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후 4년 동안 시어머니는 아들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성격이 좋아 원하는 살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플로리다주 법 집행기관은 마이클의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다수의 청원이 접수됨에 따라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어머니는 경찰에게 내 아들이 사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의 죽음이 발생한 장소는 분명히 호수가 아니라 다른 곳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었음에도 재조사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때 마이클이 생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이 경찰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마이클이 사건 발생 직전 2004년에 100만 달러, 약 14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험 수혜자는 아내인 데니스였으며 경찰은 데니스를 조사 대상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마이클과 데니스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으며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알던 사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마이클은 학업 성적이 우수했고 미식 축구팀의 주장으로 많은 여학생들의 우상이었습니다. 데니스는 키가 크고 아름다운 외모로 치어리더 팀의 주장 역할을 맡아 둘은 매우 잘 어울리는 커플로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에서 자주 접촉하며 연인이 되었고 당시 그들은 겨우 15살이었습니다. 데니스에게는 또 다른 남사친이 있었는데 바로 사건 당일 데니스를 도와 호수로 찾아갔던 라이언이었습니다. 이 셋은 학교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이후 마이클과 데니스는 같은 대학교에 입학했고 친구인 라이언은 고등학교 졸업 후 보험 중개인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마이클은 부동산 분야에 뛰어들었고 데니스는 회계 일을 하게 되었으며 라이언도 연인 케이씨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커플은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식사를 자주 했고 심지어 같은 시기에 집을 구입하고 같은 날 결혼식을 올렸으며 거의 동시에 자녀를 낳는 등 우정과 사랑으로 맺어진 모습이 부러움을 사곤 했습니다. 마이클이 가입한 보험은 모두 라이언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사건 당일 라이언 부부는 모두 알리바이가 있어 경찰은 다시 수사 방향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증거가 부족하여 경찰은 사건을 다시 종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은 이대로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이 실종된 지 17년이 지난 후 사건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2017년 라이언이 데니스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쳐 경찰에 체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라이언은 데니스를 납치하려고 했을까요? 알고 보니 마이클이 실종된 지 6년 후 2006년에 라이언은 이혼했고 비밀리에 데니스와 재혼하여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이클이 생전에 남긴 다른 집으로 이사하여 부부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 생활은 겨우 6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자주 다툼을 벌였고 싸울 때마다 라이언은 데니스를 때리곤 했습니다. 데니스는 마이클에게 공주처럼 사랑받아왔기에 라이언의 폭력적인 행동을 견디기 어려워했고 결국 2012년에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라이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2015년이 되어서야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확정지었습니다. 라이언은 끊임없이 데니스를 찾아가 괴롭혔고 과거의 일을 생각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이클 실종 사건의 진실이었습니다. 지역 법에 따르면 부부는 서로를 고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부부로 남아있는 한 마이클 사건에 대해 서로를 증언하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이혼했고 이로 인해 라이언은 안전함을 잃고 데니스가 언제든 자신을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8월 5일 라이언은 데니스에게 전화를 걸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데니스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결국 라이언은 총기를 챙겨 데니스의 차 뒤에 숨어 그녀를 위협하며 움직이지 마,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쏴버릴 거야 라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데니스는 라이언을 설득해 총을 내려놓게 하고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라이언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곳을 떠났지만 데니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녀는 라이언이 떠난 후 바로 차를 몰고 경찰서로 가서 신고했습니다. 라이언은 체포된 후 데니스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라이언에게 데니스가 납치 사건의 세부 사항을 경찰에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라이언은 차라리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He was waiting for me in the back of my car with a gun. He grabbed the steering wheel. He shoved the gun in my ribcage, screaming profanities uncontrollably at me. I will never be the same. I would never wish this on anyone. 그리하여 라이언은 10년 전 마이클 실종 사건의 모든 진실을 경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에게는 뜻밖의 수확이었고 마이클의 실종이 철저히 계획된 음모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97년 10월 13일
네 사람은 함께 콘서트를 보러 갔습니다. 마이클과 케이시는 먼저 주차를 하러 갔고 그동안 데니스와 라이언은 먼저 공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공연장에 들어가자마자 서로에게 이끌려 충동적으로 키스를 했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히 발전하여 밀접해졌고 두 사람은 영원히 함께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니스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현재 누리고 있는 부유한 생활, 넓은 집, 그리고 완벽한 아내라는 이미지와 사회적 평판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데니스는 남편이 사고로 사망한다면 자신이 잃을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라이언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데니스와 라이언은 우발적인 사고처럼 보이도록 비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라이언은 마이클에게 100만 달러의 생명보험에 가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이클이 가입한 보험은 모두 라이언의 추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마이클은 별다른 의심 없이 바로 가입했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인 2000년 12월 15일, 라이언은 마이클에게 자신이 오리 사냥을 위한 새 장비를 샀으니 함께 나가 시험해보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이 마침 마이클과 아내의 결혼 6주년 기념일이라 마이클은 축하를 겸해 오리를 사냥하러 가기로 했고 두 사람은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튿날 두 사람은 차를 몰고 호숫가로 향했고 마이클이 배에 올라탄 순간 라이언은 그가 방심한 틈을 타 마이클을 호수에 밀어넣었습니다. 마이클은 방수 작업복을 입고 있었기에 물이 차오르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호수에서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나무 그루터기를 붙잡았습니다. 뒤를 돌아본 라이언은 마이클이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마이클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이후 라이언은 마이클의 시신을 호수 북쪽 8km 지점에 묻은 뒤 다른 친구들과 사냥을 하러 다른 호수로 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데니스의 전화를 받은 후 데니스의 아버지와 함께 마이클을 찾기 위해 호수로 나섰습니다. 2018년 5월 8일 데니스는 경찰에 의해 공식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4일간의 재판 후 배심원단은 8시간 동안의 논의를 거쳐 데니스에게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의 재판 결과는 아마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라이언은 경찰에 마이클의 시신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데니스를 지목하는 증언을 제공함으로써 면책 협정을 맺었습니다. 라이언은 마이클에게 가한 범죄로는 어떤 형벌도 받지 않았고 오직 데니스를 납치한 형의로만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이클의 어머니는 데니스에게 물었습니다. 왜 마이클과 이혼하느니 차라리 그를 죽게 했나요? 데니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녀는 더 이상 마이클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마이클이 제공하는 모든 물질적 혜택을 탐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완벽한 아내로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이 더 중요했기에 16년 동안 함께한 남편이 죽는 것을 방관할 정도로 냉혹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이클의 어머니에게는 이 사건이 오랜 시간 동안 가슴 아픈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비로소 그녀는 아들의 편히 쉬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d right now, until somebody can bring me absolute, definite proof that Michael is dead, I'm going to believe that he's going to come home. 이것으로 오늘의 사건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하이오 강변에 위치한 알리콰파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비버 카운티의 작은 마을로 피츠버그 중심 지역에서 약 29km 떨어져 있으며 피츠버그 대도시권에 속합니다. 여기는 한때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20세기에는 철강 제조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경제 불황과 함께 알리콰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6년 전 5월 13일 어머니의 날 자정에 이곳에서 기이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 앞에서 쓰러진 딸 레이첼은 리사 델톤도와 남편 조셉의 마음에 영원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지역 주민들은 누군가가 그들 근처에 숨어 언제든지 그들의 목숨을 앗아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복잡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감정 얽힘 뿐만 아니라 법 집행기관의 부패를 드러내고 현대의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 상태를 보여줍니다. 레이첼 델톤도는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녀는 그 땅을 사랑했고 졸업 후 고향에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특수교사로서 그녀는 펜실베이니아 주의 여러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레이첼은 가르침이 그녀의 사명이자 평생의 열정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교사 중 한 명이었죠. 레이첼은 어머니 리사와 아버지 조셉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33살의 그녀는 여전히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들의 가문은 이탈리아 혈통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를 떠나 독립적으로 살지 않는 것이 전통이라고 합니다. 레이첼은 매력적인 외모를 지녔으며 짙은 갈색 머리와 반짝이는 눈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랜 기간 사귄 남자친구와 매우 친밀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알리콰파라는 작은 마을은 그리 크지 않으며 인구는 몇천 명에 불과합니다. 마치 하나의 긴밀한 공동체처럼 주민들 대부분이 서로를 잘 알고 지내죠. 레이첼은 성격이 밝은 소녀로 파티에 참석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 프랭크 카트로파와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커플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사이로 대략 2010년부터 데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은 아주 잘 어울리는 커플로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사랑이란 평탄하기가 쉽지 않은 법이죠. 그들의 관계 역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레이첼은 안정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도 몇 명 낳고 싶었고 완벽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프랭크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미래의 결혼 생활을 위해 더 많은 경제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자신의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프랭크 역시 두 사람을 위해 안정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중요한 점은 두 사람 모두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프랭크 역시 야심이 크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여자친구를 사랑했습니다. 프랭크는 사실 매우 성공적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졸업 후 처음에는 트럭 운송업에 종사했고 이후에는 케이블 사업과 몇몇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말 그대로 젊은 나이에 그는 자신만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역 잡지에서는 그를 알리콰파의 늑대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프랭크는 연애면에서도 솔직한 길을 걸어왔으며 여자친구 레이첼과 5년 동안 긴 연애를 이어왔습니다. 2015년 여름 프랭크는 여자친구와 함께 프랑스 파리로 휴가를 떠났고 레이첼의 꿈은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파리는 세계에서 가장 로맨틱한 도시 중 하나로 마치 동화 속 왕자와 공주처럼 프랭크는 마침내 레이첼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프랭크가 여자친구에게 준비한 깜짝 선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청혼에 사용한 것은 6캐럿짜리 타원형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금전적인 여유가 더해지면 더 아름답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사랑이 이대로 이어졌다면 아마도 많은 아이들과 끝없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슈퍼 로맨틱한 청혼 이후 사건은 갑작스럽게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레이첼은 여전히 단순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다가오는 결혼식에 대해 그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고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프랭크와 레이첼의 엄마 리사는 결혼식 장소, 음식, 꽃 장식과 같은 세부 사항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결혼식 관련 세부 사항들이 프랭크와 그의 미래 장모 사이에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죠. 현실적으로 우리는 남자들이 자신의 결혼식 계획에 과도하게 참여하려는 경우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프랭크는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모든 일을 처리할 충분한 에너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툼 끝에 레이첼의 엄마는 양보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결혼식에 대해 주도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반드시 고집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위해 화려한 맞춤 제작 드레스를 주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리사는 레이첼과 함께 뉴욕으로 가서 한 고급 디자이너를 찾았고 드레스 가격은 1만 달러, 성금만 해도 4천 달러, 한화로 약 54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레이첼과 프랭크의 결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혼식은 마을 역사상 유례없는 성대한 행사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은 결코 그 소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임박한 시점에서 프랭크가 그녀에게 혼전계약서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레이첼은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레이첼도 이 계약서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프랭크라는 사람을 사랑했고 그에게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레이첼의 어머니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누구와도 혼전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외부 시선으로 봤을 때
프랭크가 혼전계약서를 요구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프랭크는 몇 년간의 노력 끝에 매우 부유한 사업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은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결혼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프랭크가 적어도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었죠. 그러나 문제는 레이첼의 어머니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겼다는 점입니다. 가족의 압박 속에서 몇 달간의 대치가 이어졌고 결국 레이첼은 혼전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 문제가 두 연인 사이에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파리에서의 로맨틱한 청혼이 있고 몇 달 후 활발하게 진행되던 결혼식 계획은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두 사람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충실했고 아마도 서로가 변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어느 날 해결책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2016년 발렌타인데이에 레이첼은 약혼 반지를 반납했고 그들의 결혼식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데이트를 했지만 서로 마음속으로는 더 이상 혼전계약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는 내면 깊은 곳에서 프랭크를 잃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청혼 반지를 돌려준 후 오해를 피하기 위해 더 이상 공개적으로 프랭크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평소 밝고 낙천적이던 레이첼은 점점 우울해졌고 친구들과도 거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프랭크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듯 보였으며 매년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곤 했습니다. 2016년 12월 프랭크는 예외 없이 시내에서 가장 호화로운 바를 대여해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레이첼은 당연히 그의 여자친구로서 참석했습니다. 파티에 초대된 친구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그들의 오랜 친구인 제인과 제인의 남자친구 마테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이전에 레이첼과 제인은 매우 친한 친구였으나 레이첼이 의도적으로 멀어진 후 제인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인은 매우 반가운 마음으로 레이첼을 맞이했지만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했습니다. 오랜 친구였던 레이첼이 예전처럼 화려하고 생기 있는 모습이 아닌 기운이 없고 지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인은 무심코 무언가를 말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말이 레이첼을 심하게 화나게 했던 것이죠. 그 순간 레이첼은 제인에게 주먹을 휘둘렸고 곧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술집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랭크는 계속 그녀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이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프랭크는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때 화가 난 제인은 프랭크를 붙잡고 레이첼에 관한 큰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이 비밀은 레이첼이 프랭크에게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제인은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레이첼이 방금 자신에게 가한 주먹질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프랭크에게 너 레이첼과 얘기 좀 해야겠어. 그녀가 한밤중에 차 안에서 어떤 아이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봐 라고 말했습니다. 프랭크는 이 말을 듣고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여전히 레이첼을 매우 신경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제인에게 간절히 부탁하며 그 모든 세부 사항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건의 시간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일 파티는 2016년 12월에 열렸고 10개월 전인 2월에 로맨틱한 결혼식이 취소되었으며 레이첼은 약혼 반지를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취소 3개월 전 매우 중요한 경기가 있었던 날 프랭크는 몇 명의 남자인 친구들과 함께 경기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레이첼은 그 자리에 몸매가 좋은 여자들도 함께 참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프랭크는 그녀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레이첼은 그때 매우 우울했습니다. 그날 밤 마침 이전에 가르쳤던 한 학생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요청했는데 그 학생은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2명의 지역 경찰관이 레이첼의 차가 편의점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두 경찰관은 차로 다가가 레이첼과 17살 고등학생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레이첼은 그 소년이 예전에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이며 그가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에 만나기로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기에 그녀는 경찰관들에게 이 일을 자신의 약혼자 프랭크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은 이후 이 일을 가장 친한 친구인 제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당시 경찰이 아무런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자신이 결백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 제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레이첼에게 그 소년과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함께 불법 약물을 한 건 아니야?
밤 11시에 편의점 주차장에서 남자아이와 단둘이 있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레이첼은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이첼은 개인적으로 제인에게도 이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날 밤 상황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하나의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레이첼은 프랭크에게도 해명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 소년을 도와주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랭크는 아마도 레이첼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그녀를 전적으로 믿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들은 제인과 그녀의 남자친구 마테와 완전히 관계를 끊게 되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화가 난 제인은 레이첼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고 남자친구 프랭크와 함께 있는 동안에도 다른 남자들과 애매한 관계를 맺었다는 헛소문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혼전계약서 문제와 친구에게 폭로된 일들이 차례로 지나가면서 레이첼과 프랭크 두 사람은 여전히 데이트를 이어갔지만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레이첼의 가족이 이 관계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도둑처럼 몰래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사랑은 축복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아마도 남자의 자존심 때문인지 겉으로는 프랭크가 레이첼의 충성을 믿는 듯 보였지만 그는 레이첼과 그녀의 학생이 차 안에서 벌인 그날 밤 일을 멈추지 않고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그는 경찰서를 찾아가 그날 밤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제인이 프랭크에게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을지도 모른다고 말한 지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프랭크의 아버지는 은퇴한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프랭크는 경찰서에 간 후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 보고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그를 맞이한 사람은 부경찰서장이었고 원래 규정에 따르면 프랭크가 그 보고서를 받기 위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프랭크는 지역 경찰서에서 어느 정도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부경찰서장이 그에게 보고서를 보여줘도 되는지 망설이고 있을 때 그의 상사가 직접 프랭크에게 보고서를 보여주라고 지시했습니다. 나중에 조사 결과 그 상사는 프랭크의 아버지와 오래된 동료였으며 그 사람이 프랭크에게 보고서를 보여주도록 허락하면서 왜 보여주지 않겠어? 그는 프랭크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양날의 검일 것입니다. 미국의 작은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잘 알고 지내며 우정을 위해 서로를 돌보는 일이 흔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앞서 레이첼은 그날 밤 자신들이 발견된 후 경찰이 어떤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아무런 혐의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 보고서가 존재했습니다. 부서장은 그 보고서를 인쇄해 프랭크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레이첼이 이전에 친구 제인에게 설명했던 상황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 밤 레이첼의 차는 편의점 주차장이 아니라 폐쇄된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간도 밤 11시가 아닌 새벽 2시에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자동차의 불이 꺼져 있었고 창문에는 김이 서렸으며 조수석 의자는 뒤로 젖혀져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당시 상황이 어땠을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레이첼은 경찰관에게 자신의 약혼자 프랭크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는 프랭크가 불안해할까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관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두 사람의 정보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프랭크는 경찰서에서 가져온 공식 보고서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두 사람의 신분 정보, 가정 주소, 심지어 운전면허 정보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나중에 당시 매우 충격을 받았고 이후로 레이첼과 영원히 관계를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레이첼에게는 프랭크와의 이별이 최악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곧 마치 날개가 달린 것처럼 마을 곳곳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일부는 이메일을 통해 또 일부는 문자 메시지로 보고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보고서 사본을 레이첼의 직장, 학교 이사회, 시장, 언론 매체, 그리고 그녀 자신을 포함한 여러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도 일부러 보냈습니다. 이전에 가장 친했던 친구 제인조차도 이 정보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익명으로 발송되었고 다음날엔 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추가로 공개되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레이첼이 교사로서 모든 진실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의 압박 속에 그해 11월 학교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레이첼에게 유급 휴가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레이첼의 평판은 이미 완전히 손상되었고 그녀는 그동안 어떤 부적절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지만 이제는 그 사실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 학생과 함께 부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당사자가 어떻게 해명하든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누군가 경찰에서 유출된 정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청소년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원래 그것은 엄격히 비밀에 붙여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날 밤 레이첼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마을 고등학교의 스타 미식축구 선수 셸든 지터 주니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자신이 보고서를 여기저기 퍼뜨리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친구들과 친척들에게는 이 정보를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측은 정보 유출이 단순한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프랭크가 레이첼에 대한 복수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여자친구가 자신을 속이고 외도를 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나머지 복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레이첼의 부모에 따르면 프랭크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레이첼을 공개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랭크는 이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강제로 휴가를 떠나게 된 레이첼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잘 수 없었으며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레이첼은 나중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3일간 머물렀고 이전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2월경 레이첼의 어머니 리사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펜실베이니아주 경찰은 알리콰파 경찰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경찰서 내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부패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출된 이 문서는 언론 보도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레이첼의 어머니는 존 폴이라는 탐사기자와도 연락을 취했으며 리사의 소개로 레이첼과 존도 자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레이첼은 존에게 부패가 그들 마을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조사기자 존에 따르면 레이첼은 마치 어두운 시기를 벗어난 듯 보였으며 새로운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레이첼의 새로운 남자친구는 라숀 볼튼이라는 이름의 남성이었는데 놀랍게도 31살의 라숀은 고등학생 셸든의 이복 형제였습니다. 레이첼의 어머니는 라숀이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아 레이첼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당시 레이첼은 이미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레이첼은 지역 경찰서가 자신에게 매우 불만을 품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48시간 일하는 TV 프로그램이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이첼은 어머니 리사와 가족들에게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어 두렵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누군가가 그녀에게 2018년을 넘기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위협을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바로 그해 2월 주 경찰은 지역 경찰에 대한 초동 조사를 마쳤고 몇몇 사람들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해고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일은 마치 단순한 절차를 밟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사기자 존은 주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잠재적인 부패 문제 외에도 지역은 심각한 재정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곳의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단순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고 일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경찰서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첼은 이 지역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점차 부정적인 영향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새 남자친구 라숀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17살 로렌이 그녀의 새 친구였습니다. 비록 레이첼은 30대였지만 여전히 젊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들이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로렌도 레이첼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했고 그녀들 사이의 관계는 마치 가족 같았습니다. 레이첼은 많은 시간을 들여 로렌이 대학 지원서를 작성하는 것을 돕고 미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실 레이첼과 로렌의 관계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관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어머니의 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은 후 레이첼은 어머니에게 로렌이 함께 드라이브하자고 초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음악을 들었고 최근 며칠간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후 소녀들은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로 결정해서 로렌은 레이첼의 집에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레이첼은 집에서 스웨터를 가지고 나오면서 어머니에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간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이것이 딸과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차로 돌아와서 로렌은 레이첼과 함께 또 다른 친구를 태우러 갔습니다. 이 친구의 정체도 흥미로웠는데 그는 26살의 타이리로 고등학생 셸든 지터 주니어의 또 다른 이복 형제였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는 길에 그들은 한 차와 스쳐 지나갔고 그 차 안에는 남녀가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셸든 역시 그 차에 있었습니다. 로렌은 이 세 형제와 매우 친한 사이로 보였고 셸든은 즉시 로렌에게 메시지를 보내 잘 지내?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로렌은 처음 몇 개의 메시지에 답했지만 그 후에는 셸든의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셸든과 그의 형 타이리는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타이리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 셸든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즉, 그날 밤 레이첼의 움직임을 셸든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산 후 로렌은 다시 차를 몰아 레이첼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밤 10시 45분경 로렌은 레이첼이 집 현관 근처까지 걸어가는 것을 본 후 차를 몰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레이첼이 직접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렌이 떠난 지 약 4분 후 레이첼은 부모님 집의 차도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은 가까운 거리에서 공격했고 레이첼의 몸에는 4군데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그 당시 아무런 목격자나 물증이 없었습니다. 레이첼의 아버지 조셉은 사건 당시 현관 옆 의자에서 쉬고 있었지만 딸 레이첼이 집에 가까이 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첼이 쓰러진 위치는 현관이 아닌 도로에 가까운 집의 차도 쪽이었습니다. 33살의 레이첼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3명의 용의자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첫 번째는 17살 학생으로 레이첼에게 끊임없이 집착하며 결국 사랑이 증오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프랭크로 교제 중에 레이첼의 부적절한 행동을 발견하고 이를 원망하여 레이첼을 파괴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경찰서로 부패 수사로 인해 레이첼에게 분노를 품었고 이전에 받았던 협박과 위협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경찰은 이것이 충동적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수사관들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정은 이 사건이 원한에 의한 범죄라면 두 사람에게 관심이 간다고 밝혔습니다. 한 명은 학생 셸든, 또 다른 한 명은 전 약혼자 프랭크입니다. 수사관들은 그날 마을 주변에서 운전한 모든 사람들을 조사했지만 집 근처에 매복한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범인이 레이첼이 아는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차 안에 있던 학생 셸든은 조사를 받았고 그의 삼촌이 사건 당일 셸든이 집에서 조부모를 돌보는 것을 도왔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삼촌은 또한 셸든이 지역에서 유명한 운동 스타였고 그와 교제하는 여성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셸든은 경찰에게 레이첼은 자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진한 사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고 관계도 확실히 특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와 레이첼의 관계는 그날 밤 차 안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셸든은 처음에 자신의 31살의 형이 레이첼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기분이 나빴지만 금방 극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는 예쁜 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셸든은 경찰이 자신의 방을 수색하는 것을 허락했고 수사관들은 사건과 관련된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프랭크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랭크가 경찰 보고서를 퍼뜨린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건은 적어도 그로 인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레이첼이 후반부에 주경찰과 언론과 긴밀히 협력했던 것은 프랭크가 오랫동안 사업을 이어온 이 마을에서 그의 인맥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프랭크는 자신과 레이첼이 마라톤 같은 연애를 했으며 이제는 전 약혼자에 대해 특별한 감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에게 해를 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레이첼의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마을의 경찰 인력이 부족한 탓에 수사는 거의 중단된 상태였으며 조사는 거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년 후 마을에서 또 다른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레이첼의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15일 타이릭이라는 30세 남성이 길거리에서 공격을 받았고 공격자는 근거리에서 7번 그를 총으로 쏘았습니다. 조사를 통해 타이릭이 셸든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여러 차례 언급했던 바로 그 셸든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단순한 우연인지 알 수 없지만 셸든의 삼촌은 타이릭이 1년 넘게 그들 집에서 살았고 가족의 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셸든은 그날 밤 타이릭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조사한 CCTV 영상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셸든과 타이릭이 함께 차를 타고 집을 떠난 후 아이스크림을 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셸든이 혼자 CCTV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길거리에서 총에 맞은 남성을 목격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는 이 장면은 담당 수사관들에게 낯익은 느낌을 주었고 그들은 셸든의 방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그의 침대 베개 아래에서 범행 현장에서 사용된 총알과 일치하는 무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셸든의 차 핸들에서 화약 잔여물이 검출되었고 타이릭 사건은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셸든은 범인임이 드러나 더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동시에 2년 전 레이첼 사건과 관련하여도 주요 용의자를 찾았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셸든을 레이첼 살해 혐의로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셸든은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자동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셸든의 변호사는 현재 항소 중이며 한 배심원이 실제로 레이첼의 이웃이었고 그 배심원이 셸든의 먼 사촌과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인간관계는 마을이 매우 좁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셸든이 판결을 받은 후 검사는 셸든이 레이첼 사건의 범인임을 확신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또한 대배심이 셸든을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경찰은 셸든이 타이릭을 살해한 동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분명히 친구였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셸든은 아이스크림을 산 후 타이릭을 공격했고 레이첼 역시 그날 아이스크림을 먹은 후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셸든과 레이첼 사이에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것입니다. 또한 17살의 로렌에게도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경찰관이었으며 주에서 진행한 조사 중 한때 유급 휴가 명령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초기 조사에서 로렌의 어머니까지 공개적으로 수색했습니다. 로렌은 경찰에게 레이첼을 집에 데려다 줄 때 레이첼이 집 현관에 거의 다다랐다고 말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레이첼이 쓰러진 곳은 집 현관에서 적어도 30m 이상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또 다른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레이첼은 미디어와 주 경찰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마을 경찰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죽음이 어두운 세력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사실 조사 초기에는 경찰서 내부의 고위 관부들이 정직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프랭크에게 보고서를 넘겨주는 것을 승인했던 경찰서장은 2년간 정직 처분을 받은 후 중사로 강등되었습니다. 그가 정직된 후 당시 부서장은 대리서장 역할을 맡았으나 로렌과 비밀리에 접촉하며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정직되었고 결국 경찰을 떠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서 내에서 뇌물수수와 자금 횡령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레이첼의 사건은 2018년에 발생했으며 지금과의 시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녀의 집 근처에 CCTV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서는 공개 성명에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이미 사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 자체가 조금은 풍자적으로 들립니다. 전 약혼자 프랭크, 미식축구 스타 셸든, 부패로 지목된 지역 법 집행기관, 이들 중 누가 가장 큰 동기를 가졌으며 누가 가장 큰 수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이 모든 죄악을 덮을 방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제 나이가 많은 레이첼의 부모는 여전히 힘겹게 살아가고 있으며 딸에게 정의를 찾기 위한 길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만약 혼전계약서가 없었다면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딸의 결혼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것이 완벽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보고서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완벽한 결말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로렌과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우정을 쌓지 않았더라면 레이첼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아쉬운 일들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사건에 대해 여러분도 많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